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원하면 되겠구나 라는 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 구간으로 접근해야만 자칫 내 모집 단위 저글링 때문에 과거 입결 데이터가 실일지에 관계된 정책이 세부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시 합격자 빼고 나면 이 정시 지원 풀 내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학들이 그거랑 상대가 안 됩니다. 빵꾸가 터지면 일상화됐어요. 이거 다 원서 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원서 딱 3장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장바구니에서 털어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흑치입니다. 정시 지원 방법 및 스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역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험생에 대한 수업 포맷보다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정시 설명회 포맷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서는 파랑새를 쫓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시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재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여기까지 낮추면 확실히 붙는 거 맞지? 나 재수 안 하는 거 맞지? 상향 칠 때 거기 정도는 합격 확률도 경우에 따라 있는 거 맞지? 맞지?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절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파랑새를 쫓아서 다니다 보면 정답 대신 오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합리적인 도전과 안정성 모두를 추구하는 정시 지원 전략이 필요하고, 이 자료에서는 어딜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하시든지 간에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내용은 무조건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입시 전문가들이 제공하지만 사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제자들의 실제 정시 지원 결과물을 윤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인 도전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료만으로 구성해서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지 않고도 내 수능 성적이 이러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되겠구나 라는 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정보 확보 보기 전에 위에 보라색 글씨가 있습니다. 정시는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의 게임판입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내 위험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분산해서 내 수능 대비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 싸움이라고 먼저 개념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률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랑새, 즉 정답 찾지 마시고 확률이 가장 높은 선택으로 가나다군을 잘 배치를 하여 빵꾸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터짐은 피하는, 즉 나와 경쟁하는 정시 지원 집군과의 심리전, 이런 관념을 잡아 놓으시는 것이 이 자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시에서 불이탈을 맞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로마자 1번이라고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총 로마자 1번, 2번 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고정정보 확보, 즉 정시 접수 기간 12월 29일 이전에 28일 밤 12시까지 완성해 놔야 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가변정보 수집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자 1번에서 구축해 놓은 나의 정시 지원 풀과 포트폴리오 자료들을 들고 정시 접수 기간이 시작되면 다른 경쟁 집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틈이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 과정이 정의된 것이 로마자 2번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 지금부터 12월 28일 밤 12시 이전에 해 놓아야 할 일들을, 자, 가장 먼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모집 단위 스펙트럼을 확정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장바구니에 내가 실제로 결제해서 구매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구매할 수도 있는, 좀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 어떤 선택의 옵션들을 장바구니에 가득 모아놓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 풀을 만드는 것인데요. 지원 가능 범위, 내가 내 수능 점수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이거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선 대신
구간으로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보통 분홍색, 녹색, 파란색 선처럼 내가 상향이면 여기까지 쓸 수 있고 적정이면은 여기가 내 점수대이고 파란색, 하향이면 저기를 써야 내가 재수 없이 무조건 합격을 한다. 이런 정답을 찾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구간으로 접근해야 된다. 구간 접근 그래프를 보시면요. 면으로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점수로 썼을 때 상향이라는 게 분홍색에 존재한다면 이 분홍색의 윗부분에서 합격할 수도 있고 아랫부분에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정시 성적으로 상향을 쓴 것이 내 적정 성적의 어떤 합격 가능성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점수로 상향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다른 경쟁자들이 그 모집 단위에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장바구니에 담겨질 모집 단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구간으로 접근해야만 자칫 내가 여기로 노리고 썼는데 여기로 합격을 하면 억울하잖아요. 아닙니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또 내가 여기로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사실은 나보다 낮은 점수의 가 나중에 여기서 합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간으로 일단 전체 지원 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구간으로 만들 때 핵심은 이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선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는 장학금 최초합입니다. 정시에서 장학금을 받고 최초합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선이 낮죠? 사실 장학금으로 정시 최초합하면 기쁠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장학금으로 최초합을 한다는 얘기는 더 높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쫄아서 낮췄다가 나랑 같이 동기로서 같은 과에서 학교 생활을 할 애들이 전부 다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절대 기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어느 정도 선이냐, 3차 전화 추합. 정시에서 추합을 하는데 최추합 떨어지고 1차 추합 떨어지고 2차 추합 떨어지고 3차에서 전화 받고 겨우 2월 말이나 돼서야 합격하셨습니다 해서 갑자기 등록금 내고 시간 늦어서 OT도 못 따라가고 뭐 그 정도 선이 바로 여기 3차 전화 추합 라인인데 이게 제일 기쁜 겁니다. 제 경험상 학생들은 이거는 다행이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다행이다 하고 한 6시간쯤 지난 뒤에면 울어요. 여기는 다행이다, 진짜 재수할 뻔했네 해놓고 4년 내내 기뻐하죠. 그래서 요 구간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 구간은 당연히 즉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는 본인의 수능 성적이 낮을수록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연고대 성적이야. 근데 서울대 갈까 서성원 갈까 이렇게 된다면 폭이 좁겠죠. 하지만 솔직히 아주대학교에 합격한 어떤 학생과 마산의 경상대학교에 합격한 어떤 학생이 있을 때 마산의 경상대학교 학생이 아주대학교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수능 성적이 낮을수록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야 될 모집 단위 개수는 서로 편차도 크고 개수도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년 입결로를 가지고 내가 이 범위를 정하겠다. 뭐 때문에 장학금 최초합이나 3차 전화 추합 라인을 좀 잡으려면 작년 입결, 그 다음 모의 지원, 그 다음에 충원율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정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 그것이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걸 쓰지 말고 뭘 쓰란 얘기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편견 있죠. 상식이라고 있죠. 거기가 거기보다 높은 데 아니야? 거기가 거기보다 낮은 데 아니야? 이걸로 정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정시 지원하는 50만 명은 그 사회적 상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학교가 이 정도고 이 학교가 저 학교는 이거보다 한 끝발 아래 아니야? 라는 그 관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경쟁 직군이 그걸로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나도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하면 사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은 불안해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해요? 정 그러시다면 러프하게 아웃라인 정도만 그냥 이걸로 정한다. 하지만 장바구니에 담는 아웃라인을 정하는 거지 실제 원서 접수하는 그 기준으로는 삼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또 되게 중요한데, 보통 상향, 적정, 하향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상향, 적정, 안정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소신, 적정, 하향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뭐 그거 쓰기 나름이고 거기에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또 5단계로 머릿속에 관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상향, 소신, 적정, 안정, 하향. 적정은 알고 계시는 적정 맞습니다. 소신은 적정보다 약간 높지만 내가 그 학과를 원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향은 절대 최초합으로 합격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작년과 달리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불가능하다. 거의 90% 떨어지거나 합격하면 10%로 추가 합격을 한다. 이 정도 라인은 상향으로 관념화하시고, 안정은 그냥 적정에서 무지성으로 한두 단계 낮추는 걸 안정이라고 합니다. 하향은 뭐냐면 재수라는 개념이 덧붙여져요. 절대 재수를 안 하겠다. 그래서 심하게 낮추겠다. 합격했을 때 재수를 안 하게 됐다는 안도감보다는 눈물이 날 그 정도로 낮추겠다. 이걸 하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바구니에 담고 실제로 원서를 쓰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할 대상으로 잡기 위해서는 5단계로 세분화해야 돼요. 상향과 소신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안정과 하향도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면은 실제로 헷갈립니다. 나중에 원서 접수 기간에. 따라서 이 5단계로 나누어서 관념화하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권고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과거의 그 입결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신기한 게 뭐냐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그 컨설턴트들이 결국은 과거 입결을 근거로 여기 쓰세요, 저기 쓰세요, 여긴 안 돼요, 저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거죠. 믿을 수 없는 거 확실합니다. 하지만 100% 외면할 수도 없는. 자세히 보자면, 일단 모집단위 저글링 때문에 과거 입결 데이터가 실제로 원서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대학에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그 모집단위들은 각자 위에 있는 모집단위와 아래에 있는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모집단위는 정원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그 특정 모집단위의 입결 컷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과를 14개 운영하다가 2-3개 통폐합을 했다가 다시 세분화했다가 하면서 그 어떤 특정 대학의 모집단위 구성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되기 이전의 입결 데이터가 변동된 이후의 입결 데이터에 어떤 시사점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의 잦은 변동. 각 모집단위별로 정원이 계속 바뀝니다. 따라서 이 정원이 6명이냐 4명인가 보다도 이 모집단위랑 경쟁하는 다른 모집단위의 정원은 변함이 없는데, 이 모집단위만 정원이 변동될 경우에는 이 두 모집단위 사이에서 컷이 시사점을 갖지 못하게 돼버리거든요. 혼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입결 데이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무전공 확대가 요즘에 이제 큰 화두로 쓰이는 용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자율전공이랑 차이가 없어요. 말장난일 뿐이지, 정치 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자율전공도 해봤고 무전공도 해봤고 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입결이 다 뒤집어집니다. 왜냐면 자율전공이나 무전공이나 가장 큰, 또는 두 번째로 큰 모집정원 그 파일을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전공을 확대한 게 이제 두 번째 해인데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공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이전 입결 데이터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설학과의 출현. 이건 주로 자연계획이죠. 이 문과에서는 신설학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큰 시사점을 갖지 못하지만, 자연계에서는 신설학과가 굉장히 그 모집단위별 컷을 요동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바이오네, AI네, 반도체네 이런 신설학과가 출현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신설학과도 더 이상 신설학과가 아니죠. 이제 새로운 신설학과들은 뭔가 혁신을 추구한다고 해서 만들긴 하지만 정말로 저게 향후 블루오션이나 내 자식이 저기를 졸업했을 때 어떤 큰 스펙이 되어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신설학과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설학과를 회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설학과가 등장하는 것이 일정 모집단위 파일을 가지고 가면서 입결 데이터를 요동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또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요소들 때문에 모집 단위를 가지고 대학들이 장난치는 것 때문에 과거 입결 데이터만 가지고 정시 지원 전략을 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수시 추합, 정시 2월. 수시 추합을 어떤 방식으로 돌릴지, 정시 2월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수시에서 정시로 넘길지에 관계된 정책이 세부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수시 추합과 그 추합이 안 된 인원을 정시로 이어라는 그 파이가 정시에서는 굉장히 큰 그 정원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 학과가 B 학과보다 정원이 많아요, 정시에서. 근데 수시에서는 많이 넘어왔어, B 학과에 2월이. 그러면 갑자기 그 해 정시에서 B 학과가 A 학과보다 다시 정원이 역전돼 버리죠. 근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올해 있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8개로 바뀌면서 과거 의결 데이터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수시 합격자의 수능 점수를 비공개하는 거죠.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올해 수능 성적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수능 성적표에서 내 표점이 어느 정도 라인이냐 이건데, 내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누가 수시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시 합격자 빼고 나면 이 정시 지원 풀 내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학들이 비공개하니까.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의 변별력을 안정화, 즉 매년 비슷비슷한 변별력을 갖고 출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모든 정권이 40년 동안 실패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어떤 과거 입결 데이터가 어떻게 표준 점수를 분산시키고 걔들이 어떻게 각 모집 단위에서 컷을 형성하는지를 측정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입결 데이터라는 건 뭐죠? 어느 정도 안정된 데이터여야 되는데 매년 빵꾸와 터짐이 발생을 해요. 지금 여기 아마 이거 수업을 혹시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면 제 또래이거나 아니면 뭐 저보다 한두 살 어리시거나 아니면 뭐 수험생이 늦둥이다. 그럼 저보다 이제 한두 살 위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우리 때 미달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그거랑 상대가 안 됩니다. 빵꾸와 터짐이 일상화됐어요. 아니, 거대한 입결 데이터의 흐름에 예외적인 현상은 제거를 해야 그것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빵꾸가 터짐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고 나면 여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과거 입결 데이터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입결 데이터에 집착해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장바구니에 잔뜩 담았어요. 이거 다 원서 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원서 딱 3장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장바구니에서 털어내야 돼요. 1차 트리밍을 하고 2차 트리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많이 털어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토핑을 얹어야 돼요. 좀 몇 개 다시 아까 털어낸 거 말고 다른 쪽에서 추가를 해야 됩니다. 3차 토핑이 있고 4차 토핑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싹 다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볼 건데, 이제 장바구니에서 덜어낼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